안녕하세요. 오늘도 충남 공주에 사는 그림 그린 여자 수양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이에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 오전은 화실에 와서 책도 읽고 그림도 좀 그리려고 지금 화실에 왔습니다. 비가 비록 오지만 마음만은 맑고 밝게 우리 힘내보아요. 어, 반고흐 영혼의 편지 어제에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1881년 4월 에텐에 있는 부모 곁으로 돌아온 고흐는 모델을 두고 하루 종일 인물 대생에 몰두했다. 같은 해 여름 사촌 K에게 연정을 느껴 구혼을 했지만 거절당한다. 외숙부의 딸인 그녀는 미망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다. K의 단호한 거절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를 계기로 고흐는 가족은 물론 친척들과도 갈등을 겪었다. 그해 12월 초 고흐는 에텐을 떠났다. 가축 그림과 수채화에 뛰어나다는 평을 받은 안톤 모베에게 수채화와 유화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헤이그로 향한 것이다. 모베는 고흐를 화실로 불러 정물화를 그리게 했다. 그가 난생 처음 화가 옆에서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었으며 화가로서 첫 발을 내디는 순간이기도 했다. 짐을 가지러 에텐에 들렀을 때 아버지와 언쟁이 벌어졌다. 고흐가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이 발단이었다. 아버지는 예배에 참석하기를 거부한 고흐를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자연과의 씨름은 말괄량이 길들이기. 테오에게 예술가는 초기에는 자연의 저항에 직면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가 자연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대립으로 기가 꺾이기는커녕 자연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사실 자연과 정직한 대생 화가는 하나다. 자연은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자연을 움켜쥐어야 하며 그것도 두 손으로 힘껏 붙잡아야 한다. 자연과 자주 씨름해온 나의 눈에는 자연이 유연하고 순종적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내가 그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지금 그 문제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요즘은 그림 그린 일이 점점 쉬워진다. 자연과의 씨름은 셰익스피어가 말괄량의 길들이기라고 부른 것과도 비슷하다. 많은 분야에서 공통된 말이겠지만 특히 대생에서는 꾸준함이 항복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요즘 들어 인물 대생이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이며 간접적으로 풍경 대생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가령 버드나무를 인물 대생을 하듯 그린다면 즉 모든 주의를 그 나무에 기울여서 그 안에서 어떤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되는 경지까지 이른다면 부수적인 배경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작은 스케치 몇 점을 동봉한다. 요즘은 레르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가끔은 수채 물감이나 세피아를 이용하는데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은 편이다. K를 사랑하게 되었다. 테오에게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어서 새로운 소식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올 여름 나는 K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 감정은 K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K를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 같다. 내가 K에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 같다. 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녀에게도 그렇게 고백했지. 그러나 그녀는 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절대 안 된다. 는 대답을 들을 때 포기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 난 후자를 선택했다. 절대 안 된다는 그녀 입장 때문에 앞이 막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진 않는다. 그 때문에 인생의 자잘한 고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 고충을 책에서 접한다면 재미있을지도 모르지만 직접 경험하고 보니 결코 유쾌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체념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긴다. 어떤 일을 하지 않는 방법 따위는 그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나 배우라지. 너도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도 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놀랄 만큼 어렵다는 건 알고 있겠지.
여하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빈둥대선 안 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아야 한다. 너에게 이 일을 더 빨리 알려주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K의 부모, 그리고 프리젠 하주에 있는 코르브 숙모에게도 모두 말한 상태다. 열심히 일해서 더 나은 상황이 되면 나에게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고 다정하게 말해준 사람은 의외로 센트 숙부 한 분뿐이었다. 센트 숙부는 내가 K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는 걸 좋게 보셨다. K의 거절도 비관적으로만 보시는 건 아닌지. K의 거절에 너무 개념치 말아라. 나도 그녀가 훌륭한 배우자와 만나길 원하지만 내 고백에 대한 거절은 취소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더라. 스트리커 숙부가 오랜 친분을 쌓아온 다정한 관계가 끊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을 때도 그리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단지 관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을 때의 진정한 해결책은 오랜 우정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바꿀 수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관계이고 열심히 일하면서 우울한 기분을 쫓아버리려 한다. 사실 그녀를 만나고 나서 그림이 훨씬 더 잘 되고 있다.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자면 K는 절대 안 된다고 대답했다. 또 이 문제를 이미 끝난 것으로 보면서 나에게 포기를 강요한 어른들과 충돌하게 될 것 같다. K의 부모는 성찬식이 끝날 때까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캔들을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거든. 그러나 성찬식이 끝난 뒤에는 나를 쫓아내려 할 것 같아 걱정이다. 상황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 다소 거칠게 표현한 걸 이해해 주길 바란다.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듯한 느낌도 들지만 그래야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내가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걸 너에게 분명히 전해주려는 것뿐이다. 어른들은 내가 K와 만나지 않기를 바라며 또 서로 편지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것이다.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편지를 나눈다면 K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이지. K는 마음을 바꾸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어른들은 그녀가 마음을 바꿀 리 없다고 나에게 확신시키려 하면서도 그럴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어른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K가 마음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마 내가 1년에 적어도 1000길더를 버는 사람이 된 후에야 그들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다시 한번 너무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걸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어른들은 나에게 전혀 공감하지 않지만 젊은이들은 내 처지를 이해하리라 믿는다. 너도 내가 이를 억지스럽게 몰고 가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세상이 다 알지 않느냐. 아니 그 무엇보다 이보다 더 무의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K와 내가 어떤 접촉도 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을 게 아니라 서로를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나서 이야기하고 편지를 띄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어울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부당한 일도 비이성적인 일도 아니다. 1년 정도 서로 교제해보는 것이 그녀에게나 나에게나 유익할 텐데 어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양보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부자였다면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을 테지. 이제 너도 내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았겠지.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글귀가 있다. 계속해서 그녀를 사랑하는 것. 마침내 그녀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까지. 그녀가 사라질수록 그녀는 더 자주 나타난다. 너도 이런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니? 그렇기를 바란다. 나를 믿으렴. 사랑이 불러일으키는 작은 고충도 가치가 있단다. 물론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도 있다.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괴로운 순간도 있고, 그러나 더 나은 어떤 게 있기 마련이다. 나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못하는 상태,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 사랑하고 있으며 사랑받는 상태. 첫 번째보다는 2번째 단계가 낫겠지. 그러나 3번째, 바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 동생아, 직접 사랑에 빠지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다오.
지금 내 처지에 대한 네 의견은 부디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나를 이해해다오. 나도 그래. 좋다는 대답을 들었더라면 더 기뻤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어도 나는 만족한다. 비록 나이가 많고 현명한 어른들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특별한 어떤 일로 받아들인다. 추신, 네가 사랑에 빠졌을 때 절대 안 된다는 대답을 듣게 된다 해도 체념하지 말아라. 물론 너는 행운하니 그런 일은 없으리라 믿는다. 어른들이 이번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스트리커 숙부에게 편지를 띄우지 않겠다고 센트 숙부와 약속했다. 봄이 되면 종달새는 울지 않을 수 없다. 씁쓸한 사랑에게, 씁쓸한 사랑, 테오에게. 이 사랑이 시작될 때부터 내 존재를 주저없이 내던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승산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실 그렇게 나를 던진다 해도 승산 아주 이밖까지. 주어진 기회가 크거나 작은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 아니겠니? 사랑에 빠질 때 그것을 이룰 가능성을 미리 헤아려야 하는 걸까? 이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선 안 되겠지. 어떤 계산도 있을 수 없지.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한 여인이 사랑의 성공 여부를 미리 계산해 본 후에 자신에게 접근한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해 보렴. 그녀는 절대 안 된다 보다 더 극단적인 대답을 하지 않을까. 태호야,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말자.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면 그냥 사랑에 빠진 것이고 그게 전부 아니겠니? 그러니 시리에 빠지거나 감정을 억제하거나 불빛을 꺼버리지 말고 맑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하자. 그리고 신이여 고맙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고 말하자. 또 성공을 확신하고 접근하는 남자를 여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보자. 그 여자가 K 같은 사람이라면 남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설사 10만 길더를 가졌다 하더라도 절대 안 된다는 대답만 들을 것이다. 그림 몇 점을 보낸다. 네가 그걸 보면 하이케의 풍경을 떠올릴 거다. 그런데 이제는 제발 솔직하게 말해다오. 왜 내 그림은 팔리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그림을 팔 수 있을까?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절대 안 된다는 대답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갈 경비가 필요하다. 나의 계획을 스트리커 숙부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면 못 본 척할지도 모른다. 유식한 척하는 스트리커 숙부는 누군가 자기 딸을 사랑하기 전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꽤나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앞에 나서는 것보다 나서지 않는 것이 더 두렵다. 그가 이런 상황에서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요즘은 내가 대생화가의 손을 타고났다는 느낌이 온다. 아직은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해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기쁘다. 앵그르지는 정말 좋은 종이다. 크고 작은 고충은 수수께끼 같다. 힘들더라도 해답을 찾으려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유도 없이 불평만 일삼는 행운아들. 그들은 나를 우울한 놈이라고 한다. 그러니 내가 절대 안 된다는 대답을 들을 것을 축하해달라고 너에게 부탁하고 싶다.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면 익사할 위험이 크다고 말하지만 나는 부인한다. 그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위험의 한가운데 안전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고 있는 것 같다. 그래, 이 행운아야. 네 행운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너는 흥미롭게도 사랑에 빠지는 것을 딸기 따는 일에 비유했더구나. 정말 멋진 비유다. 그러나 그 집에서 만난 목사가 말한 대로 이 사건을 통해 생활수단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유식한 스트리커 숙부의 입속으로 기어들 뿐 아니라 결코 절대라고 3번이나 거절한 입속으로 뛰어드는 사랑은 봄에 딸기를 따는 일과는 다르다. 절대 안 된다는 대답은 봄 기운처럼 상쾌하기는커녕 겨울서리를 씹는 것처럼 씁쓸하고 또 씁쓸하다. 아직 딸기철이 아니어서 딸기밭은 꽁꽁 얼어있다. 시간이 흐르고 봄이 오면 그 밭이 녹을까? 그러면 딸기꽃이 필 수 있을까? 누가 그 딸기를 따게 될까?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테오에게. 색채와 명암은 얼마나 멋진 것이냐. 그것
앞에서 아무 느낌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삶에서 동떨어진 채 지낼 것이다. 모베는 내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가르쳐 주었다. 그 가운데 몇몇은 너도 아직 보지 못했을 것이니 보지 못한 것일지 모르니 나중에 가르쳐 주마. 언젠가 너와 예술에 대한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 모베는 심오한 책을 읽을 때면 읽은 즉시 작가의 의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시란 아주 심오하고 파악하기 힘들며 체계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거든. 그러나 모베는 감수성이 예민한데 그 감수성이야말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거나 비판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 내가 책을 읽는 이유도 그 책을 쓴 작가가 사물을 더 넓고 더 관대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현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배울 것이 있어서이다. 그러나 선과 악, 도덕과 부도덕에 대한 군소리에는 정말 관심이 없다. 싫든 좋든 도덕과 부도덕이라는 말은 나를 K에게로 되돌려 놓는다. 아, 그 당시 너에게 사랑은 봄에 딸기를 따는 일과는 다른 것 같다고 쓴 적 있지. 그건 정말 그렇다. 상상이나 현실 속의 교회의 벽을 생각하면 냉기를 느낀다. 영혼까지 스며드는 그런 냉기를. 그런 치명적인 감정에 압도되어 버리는 건 아니겠지 하고 혼자 중얼거려 본다. 무언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여자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사랑 없이는, 사랑하는 여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다른 누가 아니라 오직 그녀만을 원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여자에게 가고 싶어하는 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지 않느냐고 혼자 따져보기도 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지. 뭐가 중요하지? 논리인가? 나 자신인가? 논리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논리를 위해 존재하는가? 비합리적이고 분별 없는 내 성격의 어떤 이유도 의미도 없는 것일까? 옳든 그르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빌어먹을 벽은 나에겐 너무 차갑고 나는 여자가 필요하다. 나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고 살지 않을 것이며 살아서도 안 된다. 나는 열정을 가진 남자에 불과하고 그래서 여자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난 얼어붙든가 돌로 변하거나 할 것이다. 그림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요즘 작업을 방치해 둔 채 감상에 적거나 낙담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봄에 딸기를 먹는 일도 인생의 일부이긴 하겠지만 그건 1년 가운데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고 지금은 가야 할 길이 멀다. 헤이그에서 조용한 싸움. 1882년 1월 고은은 모베와 구필화랑의 지점장이던 테이스테이의 도움으로 헤이그의 아틀리에를 얻어 정착했다. 이때 상시에가 쓴 밀레의 전기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농촌 생활을 그리는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죽는 날까지 밀레의 전기를 진정한 예술의 길잡이로 여겼다. 그 와중에 고은은 시엔이라는 여자를 알게 되어 집으로 데려왔다. 불행한 매춘녀인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의 매독 환자였다. 이 일 때문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던 가족들과 관계에 다시 금이 갔으며 모베, 테르스테이와도 절교하게 되었다. 고은은 테오도 등을 돌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했으나 테오는 계속 형을 도왔다. 고은은 생전에 한 점의 그림만 팔았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유아에만 국한된 이야기다. 그는 화상이던 센트 숙부의 주문을 받고 헤이그 풍경을 담은 12점의 스케치를 그려서 20길더를 받았다. 다른 화가들과 관계를 끊고 고독하게 작업하던 고흐는 1882년 7월 처음으로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유화도 그렸다. 이로써 새로운 장르에 매료된 고흐는 일주일 동안 7점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또 주로 평범한 남녀들 중에서 모델을 찾으며 100여 점에 이르는 인물 습작을 했다. 1882년 11월에는 처음으로 석판화를 제작해서 테오에게 쇠를 보냈고 석판화, 슬픔을 본 화상이 특별 주문을 의뢰해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너에게 부탁하고 싶다. 테오에게. 에텐에서 내 편지를 받은 후 다시 헤이그로 왔다. 크리스마스에 아버지와 격하게 말다툼을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내가 집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
얼마나 확고하게 말씀하시던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집에서 나와 버렸다. 다툼의 원인은 내가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올 여름 K와 있었던 일을 포함하여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다. 난 그들이 믿는 종교가 너무 끔찍하다고 솔직히 말해버렸다. 종교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너무도 비참하게 생활해야 했기에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위험한 것을 대하듯 멀리하고 싶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화를 낸 것일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모두 끝날 일이다. 이제 침몰하느냐, 헤엄쳐 건너가느냐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긴 했지만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다.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겠니? 단지 문제가 생각보다 일이 커졌을 뿐이다. 아버지와 나는 너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관계를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 이제 내 앞에는 힘겨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 파도가 몹시 높게 밀려와서 내 키를 넘어설 정도가 될지도 모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알 수 있겠니? 하지만 나의 전투는 계속될 것이고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싸움에서 이겨 최상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네가 짐작할 수 있겠지만 난 걱정이 아주 많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밀고 나간 것에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앞길이 험난하긴 하겠지만 이제 내 앞만 바라보게 되었으니까. 태호야,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 내게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한 만큼의 돈을 가끔이라도 내게 보내달라고 말이다. 여유가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기보단 내게 보내다오. 경제적인 문제까지 모배의 신세를 져서는 안 되지 않겠니? 그는 내게 그림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지. 물론 그는 침대와 가구들을 사라면서 필요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더구나. 옷도 더 잘 챙겨 입고 너무 궁색하지 않게 지내야 한다면서 말이다. 곧 더 자세히 쓰겠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속에서도 차분함을 느낀다. 위험의 한가운데 안전한 곳이 있는 법이지. 우리에게 뭔가 시도할 용기가 없다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습작의 몰두. 태호에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진 일이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광부와 감자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물대생을 12점 정도 그렸다. 이것으로 무언가 할 수 없을지 생각 중이다. 그 가운데 감자를 가방에 담는 남자의 그림 등 몇 점은 너도 받아보았을 것이다. 언제가 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조만간 이 습작을 기반으로 진지하게 작품 제작에 들어가려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작년 여름에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하며 돌아다녔다. 또 여기 모래 언덕에서도 대지와 하늘의 습작을 많이 했으니 이제 대담하게 인물 속에 그려넣기만 하면 된다. 후회할 시간이 없다. 태호에게. 너는 형은 언젠가 깊이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했지. 사랑하는 동생아, 난 그 이전부터 너무 많이 후회해 왔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악화되는 걸 보면서 피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 와서 지난 일의 잘못을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가 계속 후회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 아니, 난 정말이지 후회할 시간 따윈 없다. 요즘은 그림에 점점 더한 열정을 갖게 된다. 그건 마치 선원이 바다에 대해 갖는 것과 같은 열정이다. 요즘 모베에게 수채화를 그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그 작업에 푹 빠져 칠하고 지우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나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채화에는 마력이 있기 때문에 혼을 잃은 사람처럼 노력해야 하고 모든 열정적인 행동은 좋은 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집에서 있었던 일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말이 많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고 그것보다 그림에 대해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난 바로 수채화 소품을 그리기 시작했고 에텐에 있을 때 그리던 인물화만큼 큰 것도 하나 있다. 물론 처음부터 성공할 순 없겠지. 몹에는 내가 붓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려면 최소한 10번은 망치게 될 거라 하더구나. 하지만 그런 후에야 더 나은 미래가 있을 테니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침착하게 작업하고 있다. 작은 수채화의 스케치를 같이 보낸다. 내 작업실 구석에서 커피를 갈고 있는 어린 소녀의 그림이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특유의 분위기다. 해질녘의 나른한 어스름을 배경으로 소녀의 머리와 작은 손에 깃든 빛과 생명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다. 다른 스케치는 벽난로와 난로, 그리고 마룻바락에 앉아있는 소녀이다. 대생이 제대로 된다면 그림의 4분의 3은 투박하게, 그리고 오직 어린 소녀가 앉아있는 부분만 부드럽게 감정을 실어 그릴 생각이다. 아직은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다. 투박해야 할 부분은 충분히 투박하지 못하고 섬세해야 할 부분은 역시 충분히 섬세하지 못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에 도전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나는 그 장면을 종이에 옮겨 놓으려 노력했고 내 생각은 표현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한다. 하루 만에 기술을 다 익힐 수는 없을 테니까. 태호야, 모델을 구하는 게 아주 어렵다. 종종 빈민을 위한 무료 식당이나 3등 열차 대합실 같은 곳에서 가서 스케치를 하곤 한다. 하지만 요즘은 정말이지 굉장히 춥다. 특히 나는 빨리 그리지 못하는 초보인데다 쓸모있는 스케치를 하려면 더 세심하게 그려야 하는데 말이다. 너도 내가 게으르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겠지.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애텐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에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모델을 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도 돈을 쓰게 된다. 물론 가능한 한 아끼며 살기 위해 요즘은 무료 식당에서 밥을 먹는단다. 내가 계속 그림을 그리는 일에 대해 네가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나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마. 고우의 책을 읽으면서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지는데요. 마음이 많이 심취되고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저의 대변해 보기도 하고, 고우가 이랬었구나라는 그 시대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마음이 살짝 우울해지기도 해요. 요즘 어찌 보면 제 심정과 많이 같다고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아주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우가 수채화 작업도 했던 거에 대해서 어, 뭐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심정도 제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수채화의 마력에 빠졌었다는 그 마음도 오히려 제가 더 친밀감도 느끼기도 하는데 어려워요. 수채화는 어려워요. 어렵고 어려운데 자꾸 하고 싶어지는 그 작업이라 할 수도 있고 그림인데 그림의 매력이 상당해요. 그것을 진짜 아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밤에 작업하고 자고 이렇게 해서 손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붓을 다루고 뭐 힘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했다는 얘기가 제 스스로는 대견하기도 했고 자꾸자꾸 하고 싶은 제 자신이 대견하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제 화실 오기 전에 애 아빠가 이제 그냥 놀으러 가더라고요. 이제 어차피 평생 할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뭐 이런 마음, 이제 걱정을 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제 본, 본토라고 해야 될까요? 제 마음의 항상 중심에 있어요.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고 내 생각을 그냥 휴식기로
그냥 편하게 둘 수가 없어요. 계속 하면서 그만큼 그림을 그린다는 게 내 온 에너지를 다 쓴다는 얘긴데, 아, 저는 정말 그림을 그려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 요즘이지요. 자아도취에 빠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